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장희선입니다.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린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는 6개월 만에 3천선이 붕괴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 1000선을 내주며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다행히 목요일장에서 반등하기는 했지만 10월까지 변동성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뚜렷한 방향이 없는 시장 속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선데이 1부는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박천국 썬데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동엽입니다. 네, 일요일 저녁에 좀 여유로운 연휴 중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자, 10월달 열리면서 시장이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은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투자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황금 섹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9월달 뭐 위기의 9월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10월달 넘어오면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어요. 잘 버티던 200일 선도 깨고 내려오면서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포인트씩 코스피 기준으로 움직이는 장이 나오다 보니까 3일 연속으로 빠지기도 했고요. 또 하루는 제법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주말장 맞아서 또 그냥 큰 변동성만 장중에 있었고 좀 소소하게 좀 마감되는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냈거든요. 시장이 10월 달 들어서 뭐 좋은 쪽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불편한 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 9월 뭐 조금 흐름이 답답은 했었지만 그래도 큰 폭의 조정 없이 잘 견뎠던 증시가 10월 달 들어서 왜 변동성이 커졌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저는 5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속해 있는 유가라든가 가스값 포함해서 뭐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 석탄 가격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환경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을 했고요. 헝다그룹으로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가 또 수면 위로 확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점이 특정화되지는 않았는데 내년 말 정도 전에, 내년 중반 정도 전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라는 건 지난 9월 달 FOMC에서 확인을 해줬죠. 그런데 최근에 뭐 고용지표라든가 인플레 상황 같은 것들 감안해 보면 금리 인상을 내년 말쯤에 한번 한다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10년 만기 국채물 같은 금리가 1.5%대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을 또 긴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이번 주 중반 정도 이후에 조금 누그러진 모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18일까지 의회에서 부채 한도 그 상향에 대한 협상을 완료짓지 못하면 미국 정부 디폴트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거 진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난다?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파장이 얘기되죠. 그래서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에서는
미국이 신용 그 등급이 하향되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뭐 6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주가도 3분의 1 토막이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정치적인 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내 부담이 되니까 일단 12월까지 임시로 부채 한도를 상향시키는 거에 뭐 의회가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이 이렇게 좀 넘어가서 약 한 2달 정도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는 협상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수년이 된 거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 사이에 계속 협상을 하면서 어떤 불협화음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커졌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종국에 가서 뭐 12월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협상은 어떻게든 완결을 짓겠지만 그 사이에 쉽지 않은 진통 과정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는 일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을 긴장시켰다가 또 이완시켰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플레이션, 뭐 한마디로 인플레죠. 인플레. 예, 모든 뭐 정말 흔히 하는 말, 내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 뭐 체감하는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온갖 뭐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뭐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뭐 기름값, 예, 주유소 가서 기름 넣기 겁난다 할 정도로 매일 지금 몇 달째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좀 쾌적하게 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나오는 또 역설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환경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유가라든가 가스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또 공급은 잘 안 되니까 가격은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많이 옥죄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지구를 살리려다가 지금 지구의 온난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탄소를 줄인다던가 수소를 많이 쓴다던가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구를 살려고 하다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에너지원과 관련된 쇼티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유럽 같은 데서는 가스가 모자라서 탈탄소하는 정책을 좀 미루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 뭐 작년도 모든 그 원자재 가격에 작년도 어떤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유가 2배 이상 올랐죠. 가스 값은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석탄 가격도 지금 보시면 54달러 톤당 200달러가 넘는 수준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오르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구의 온난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부담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제 가속화될까 봐 또 금융시장은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국의 부동산 이슈도 심상치 않습니다. 9월 하순부터 헝다그룹 쪽에서 뭐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됐죠. 대출은 360조나 되는 큰 부동산 개발 기업인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달마다 돌아오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헝다그룹 정도면 나름대로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미지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 정도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 이 회사보다 못한 회사들은 과연 어느 정도인 거냐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중국 쪽에 굉장히 의구심으로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중국의 부동산 업계 채권 디폴트 상황이 1년 전보다 1.5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 최근에 좀 접하고 있고요. 자, 중국의 헝다 그룹의 주요 주주 회사가 주가 폭락했잖아요. 최근에 헝다 그룹은 연초 이후에 최근까지 거의 마이너스 90%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 잦은 상태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역 전쟁 관련된 거는 사실 트럼프 시대 때도 많이 존재했었는데 바이든 쪽으로 넘어와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미중 간의 갈등들이 첨예화되고 있거나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때 그 미중 간의 1차 합의가 있었죠. 예. 그 중에 2년 정도 지났는데 이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국한테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미국 쪽의 무역 대표부 대표가 경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공식입니다만 이렇게 미중 전쟁이라든가 이런 기운이 올라가면 뭐 소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희토류,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또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긴장 상태일 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식화되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곤 했는데요. 주후반 돼가지고 조금은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직접 만나서는 하기 힘들지만 연내 화상 개념으로 해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보기로 했다라는 합의가 전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조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 최근에 왜 대만 뭐 영공이라고 하는데 중국 전투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하면서 혹시라도 군사적인 또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을까 굉장히 나름대로 그 대만 해협 쪽 근처 상황이 좀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어찌됐든 만나서 얘기해 보기로 했다고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일단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변수는 사실 굉장히 상수죠. 예, 뭐 이게 인플레라든가 고용지표 회복이라든가 지금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좀 어떻게든 제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고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이 됐으면 당연히 시장에 마구 풀어놓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겠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많이 풀렸는데 가능하면 천천히 회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지난 9월 달 FOMC에서 나름대로 힌트를 주었거든요. 예. 내년 중반 정도까지 해서 완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11월 재개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2년도 6월까지 한 8개월 정도 걸쳐 가지고서 지금 한 1200억 달러씩 공급되고 있는 양을 8분의 1씩 줄이면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게 가장 지금 대중적인 예측이고요.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 주변 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의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 아주 늦게 하는 경우에 내년 초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한 6, 7월 정도에 끝나는 그렇게 되면 조금 속도가 있어 보이지만 끝나는 시점은 거의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금리 인상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지난 그 8월 달에 이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번 달은 건너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음 달 정도가 굉장히 또 유력한 금리 인상 2차 시기에 대한 지금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월 달에 대선이라고 하는 또 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마구 올리게 되거나 여러 번 계속 가중해서 올리게 되면 또 시장이 뭐 불편한 감정들을 또 많이 표출을 하게 될 테니까 이번에 한번 더 올리고 대선 후 뭐 한 4월이나 5월 달 정도에 재개해 가지고 한 1%대 초중반 정도까지 맞춰 놓는 걸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는 좀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내년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년도에 걸쳐 가지고
한 네다섯 번 정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정책금리상 표준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한 1.5% 내지 한 2% 정도 사이 요쯤에서 정책금리를 뭐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들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지난번 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증권시장이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뭐 초반부터 완전 경기를 일으킬 거냐 아니면 웬만큼 진행이 되고 나서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섰을 때 비로소 증권시장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거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준선을 이 1.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정도에서 한 4번 정도 더 올렸을 때 1.5%쯤 올라가면 은행에다가 그냥 예금을 해놓는 것과 증권시장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얻는 어떤 장기적인 수익과의 비교를 봤을 때 거의 한 대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권 쪽에 들어왔던 돈들이 많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뭐 비슷하게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금리를 지금부터 한 3-4번 정도 올리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을 때는 시장이 완연하게 아마 뭐 유동성 장세가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시점으로 보면은 저는 한 내후년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금리가 현재 아주 초저금리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오르는 방향성을 탄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해하거나 그 좋았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라는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그것들이 뭐 돈을 거의 무이자로 차입을 해가지고 증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 뭐 배당을 차라리 받는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었던 시대가 정말 뭐 끝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최소 몇 년 동안 만들어졌던 저금리를 끝내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테이퍼링 시점이라든가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도쯤 완료가 되거나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 미국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아마 시장이 생각하는 건 이 정도 스케줄을 대강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불확실성의 제거란 말이에요. 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딱딱 만들어지면 시장은 또 거기에 순응을 해서 학습이 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삐끗해가지고 뭐 스케줄이 더 빨라진다든가 아니면 원래는 좋아해야 되지만 이 스케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 경기 회복이 생각만큼 정상 궤도를 밟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뭐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빨라지거나 내려지는 데 있어서 시장이 항상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미 연준에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학습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알고 있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아마 시장 친화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됐던 거는 이게 이제 리스크로 다시 올라선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이 그동안 연초 이후에 올 한 여름 넘어설 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짧다. 예. 올해 말 정도면 끝날 것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염되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이 10년 만기 국채물이 오를 때마다 항상 눌러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었는데요. 최근에 몇 번의 그 공식 석상에서 밝힌 바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의외로 길게 갈 수 있고 내년도까지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드디어 1.3%대 4% 초반에 있다가 1.5%대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플레 상황이 내년도 중반까지 쭉 가게 되면 금리 인상 스케줄이 한 달이라도 먼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또 한 번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요.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뭐 중국의 헝다 관련된 부동산 이슈, 중국의 전력난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이렇게 향후 방향성을 보면 테이퍼링은 11월 달 시작 가능성이 높고요.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올라가는 거에 따른 어떤 공포감,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마 체감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헝다 이슈는 지금 자회사 매각 같은 것들이 뭐 가끔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도 2월 달 중국에서 열리는 그 동계올림픽 정도까지는 어떤 사단이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고요. 중국 정부가 마쿠에서 계속 국유화 작업과 비슷한 구조조정 작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오히려 이제 그 테일 리스크라 그래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깔끔히 뭐 정말 완전히 잘라서 해체시켜 버렸다, 뭐 끝냈다 이러면 일시 충격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 이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는 그것보다 작은 회사들이 최근에 배째라 흔히 말해서 나도 돈이 없어서 이자 못 주는데 이러고서 지금 당국에다가 구조 뭐 구원 요청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지금 2등권에 있는 회사가 이 정도까지 힘든 지경이면 그 밑에 급에 있는 회사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의 전력난은 가스라든가 유가와 관련된 뭐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요. 석탄을 호주에서 수입을 못하면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최근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호주 쪽에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요. 그쪽 부분은 조금 이제 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부채 한도는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2달 정도 시간을 벌었으니까 불협화음이 가끔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종국에 가서는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보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미국이 자진해서 채무불이행 쪽으로 선언을 할 가능성은 없죠. 정책적인 어떤 다툼 속에서 나오는 다툼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해결이 된다. 근데 과정은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안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종합을 해봤을 때 10월달 대응 전략은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겪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9월달 위기설만 벗어나면 이제 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1일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야겠다. 시장이 이제 조금 후를 털고 가겠지. 9월달 위기설을 어렵게 이겨냈으니까. 근데 3일 동안 뭐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60포인트가 나왔어요. 3일 동안. 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물론 뭐 제일 깔끔한 건 빠지기 전에 도망 나왔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말은 쉽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그렇게 뭐 하루 빠지면 확 느낌이 와가지고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확 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못 하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일주일이 지나면서도 포지션은 그냥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요. 지금 이후 다음 주 이제 이번 연휴 지나고 이제 본격화되는 10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에 여러분들 계좌를 100%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노출을 피한다. 결국 그만큼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게 내가 지금 가진 종목이 엄청나게 좋아. 이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 변동성이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잘 모르겠다라고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조금 더 탄탄해지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 수익을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흔히 말해서 시쳇말로 내리는 소나기 좀 피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현금 3분의 1 정도 유지하시는 전략. 요거는 무슨 용도냐면은
시장이 간헐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뭐 며칠 전에 봤던 것처럼 큰 폭의 하락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 나왔을 때 과감하게 찔러볼 수 있는 룸을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과매도 국면에서는 오히려 용기 내셔야 돼요. 지금 뭐 최근에 지수가 2,900 초반까지 밀렸다가 조금 올라와서 2,900 중반 정도에서 주말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제 3,000이 깨지고 기술적으로 역배열 상태가 되다 보니까 3,000 정도도 이제 막 버거워지는 상황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수는 뭐 지금 단기에는 한 2,900에서 3,050 사이 정도를 오가는 박스권이라고 보시고요. 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내려가면 또 2,900 정도 뭐 아슬아슬하다. 뭐 혹시라도 장중에 반대 매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겹치면 살짝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 내서 지르시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당일 오버나잇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장중 트레이딩 짧게 하시고요. 많이 빠지는 거 있으면 용기 내서 들어가서 단기 매매 하시고 잔고 유지가 최선이에요. 지금은 중요한 건 저는 10월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구축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바지런하게 움직이시면서 잔고가 크게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뭐 이 시간을 하게 된 것도 지난 한 주간 제가 가이드 드리는 계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 주간으로 이 정도 수익이면 상당히 주간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난 거긴 하지만 이 정도가 이번 주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플러스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좀 만나 뵙고 있는 건데요. 이런 수익률조차도 잔고를 일단 유지를 한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현재 상황인 걸 감안하시면 3일 동안 크게 빠지고 뭐 하루 올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잔고를 플러스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지금 필요한 전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제가 황금이란 말을 붙여봤는데요. 뭐 황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만한 지금 시장에서 아주 반짝이는 그런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군들에 좀 주목하시는 게 비중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지금 장을 이겨내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황금 섹터를 고르는 어떤 기준은 신선함, 프레시하다고 보통 하죠. 신선함, 신선, 그리고 미래 비전, 미래 비전이 크다. 아니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자, 프레시라고 하는 신선함은, 자, 내가 어떤 뭐, 갓 따은 주스를 마셨을 때 느낌, 와, 이렇게 상쾌하다니, 이거 처음 맛보는 어떤 맛인데, 이런 어떤 신선함 같은 것들을 느낄 만한 이슈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전에 보지 못한 현상,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찾아보면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시기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최근에 매우 놀라운 현상을 크게 두 가지 보게 되거든요. 하나는 뭐 이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징어 게임 얘기 정말 지겹게 요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가 방영되는 83개국에서 모두 한 번쯤 1등을 해본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대미문의 성과가 나오는 거 마치 뭐 한 2년 전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가 비슷한 그거 이상의 지금 파급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BTS 영국의 전설적인 지금 그룹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빌보드 1등 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BTS의 단독 그 노래 같은 경우도 뭐 버터라든가 이런 노래들, 퍼미션 투 댄스 뭐 이런 노래들 그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빌보드 차트에서 1등하는 기록을 보고 계신데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소시적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에서 1등이라는 걸 할 거라고는
제 살아있는 생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너무 쉽게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이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뭐 접하고 들으니까 정말 엄청난데요. 결국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엄청나다에 그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투자의 아이디어로 녹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현상들이 확 와닿았을 때 반응을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음, 전 세계 이런 뭐 OTT 플랫폼 중에 가장 유명한 데서 우리나라 K-한류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또 점쳐지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여기 온통 지금 정신들이 많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K 콘텐츠의 파워가 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주말에 뭐 케이블 쪽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작 같은 경우가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향으로 단독으로 방영되는 마이네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요것도 지금 굉장히 관심도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각각 이 만든 뭐 컨텐츠 회사라든가 스튜디오 같은 데서 관심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외에도 연말까지 준비되어 있는 넷플릭스 향이라든가 뭐 디즈니 또 웨이브 뭐 이 TVN이라든가 J 컨텐츠리 쪽으로 방영을 예정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또 영화 중에 뭐 대박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걸 막 지금 점쳐지는 그런 분위기가 완연하죠. 자, BTS 콘서트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맞아가지고 11월 이후에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뭐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의 콘서트가 지금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 그동안 거의 한 2년 가까이 못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도 뭐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도 일부 매출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2년 동안 못한 어떤 팬의 그 수요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다고 하면 연말 콘서트 장세에서 얼마만한 큰 또 수익이 올려질 거냐 이런 것들을 또 점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ETF라고 하는 것들에 돈이 몰리면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수익률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기한 프레시가 뭐 있냐면 여러분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간판 기업이었던 게임 회사 NC소프트가 뭐 굉장히 좀 뭐 요새 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돈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체계? 예. 그러니까 이 윈투페이라고 하나요? 아, 거꾸로구나. 페이 투 윈. 예.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거나 앞서가거나 누굴 이기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공식처럼 우리나라 많은 게임에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지 말자라는 거, 이 싫다 더 이상 왜 돈 내면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조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플레이 투 언이라 그래가지고요. 플레이 투 언. 돈 벌려고 게임한다. 이런 지금 개념의 게임들이 지금 시장에 급속하게 유행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요거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베트남 그 스타트업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 게임 내놓고 이런 동물들 뭐 다 돈 되는 식으로 키우는 거 이런 거 게임으로 내놓고 나서 이 게임 회사가 제가 알기로 1년 사이에 주가가 50배 올랐어요. 예. 그 베트남에서 제일 큰 IT 게임 회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들 우리 뭐 위메이드의 미르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글로벌 버전 내놓으면서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채굴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 제공하다 보니까 뭐 몇 달 만에 서버가 100개 이상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아주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게임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어. 뭐 이런 개념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작년도에 3만 원 정도 하고 있던 게임 회사였는데요. 미르 나오고 나서 이번에 글로벌 버전 나오고 나서 무상증자 100% 감안하면 최근 고가가 20만 원이에요. 예, 무려 한 10달 사이에 최소한 저는 뭐 한 7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무상 100% 감안하면 이 정도만큼 실적으로 보답이 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프레시하다라는 우리가 지금 접하기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K 한류 뭐 컨텐츠를 갖고 있다니 놀라시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된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뭐 TBN, 직접적인 뭐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JTBC의 J콘텐트리, 또 지리산의 A스토리, 덱스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장기 또 그 제작 협약을 해놓은 그런 회사고요. 대형 미디어 또 최근에 뭐 게임 관련된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유류에서 기대값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회사고요. 콘텐츠 회사들, 지금 유명 가수들 많이 포진해 놓고 있는 기획사들, 하반기 그 연말까지 콘서트 부지런히 하면서 굉장히 수익을 올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임을 내놓기 위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런 협약들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게임빌,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그런 유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10월달 황금 섹터 중에 하나쯤은 확실히 챙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미래를 말씀드릴 때 우리의 미래, 우리 인류의 미래에서 가장 메가 이슈나 메가 트렌드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후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건 뭐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해서 뭐 큰 재앙성인 뭐 올 여름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유럽 같은 데 굉장히 더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 여름 우리나라도 제법 더웠지만 뭐 정말 더워서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외국은 되게 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 같은 데는 또 물난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도 했고 댐 붕괴 뭐 이런 우려들 나온 것들, 그리고 저쪽 그 북극이라든가 이런 쪽에 빙하가 굉장히 빨리 녹고 있다는 얘기 들으시는데, 그래서 또 해수면이 올라가서 대류를 막 그 이상 변동을 시키면서 결국은 기후가 변화가 되고, 얼마 전에 미국 같은 데 또 큰 태풍, 허리케인 와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현상들 나오는 것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나오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게 사람들, 우리 후대나 우리의 지금 몇 년 뒤가 평안해지려면 더 이상 이 기온,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명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G라고 하는 개념들이 시장에 도입이 됐고, 바로 이번 주말 정도 앞두고 정부에서 기업들에다가 거의 강제식으로 뭐 명령을 내린 것이 2030년까지 탄소를 18년도 기준 대비해서 40%까지 줄여라. 원래는 26% 줄이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훨씬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40%로 강화시키는 안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럼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뭐 2030년까지 아직 멀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 7, 8년 사이에 2018년도에 만들어내던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작업과 또 비용과 또 어떤 과정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현안으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자, 탄소 제로를 위해서 10대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뭐 태양광 풍력을 비롯해서 뭐 철강 쪽에도 수소 환원제철식으로 또 그 철강 만드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자,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크게 좀 혁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강조되는 거, 탄소 대신 수소를 쓰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회자가 됐던 이벤트가 수소 경제 관련해서 또 대통령께서 수소 선도 국가를 만들자,
향후에 뭐 7천억 불, 이 시장 2030년도 기준이겠죠? 예, 이런 시장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9년 내로 청정 수소로 100만 톤 만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린 수소 만드는 쪽에 공정을 갖고 있거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소 이 앞으로 2020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7배 이상 늘어난다. 글로벌 수소 수요량 같은 경우도 10일 기준으로 봐서 2050년 정도 되면 78 곱하기 거의 한 8배 정도 이렇게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삼성 빼고요. 예, 삼성은 지금 수소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하진 않는데 그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우리나라의 정말 주요한 대기업들은 전부 다 수소 쪽을 하겠다고, 수소를 신사업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많은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수소 경제가 더 앞당겨질 거고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리딩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고 육성을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수소 경제 이슈 나오고 나서 현대모비스, 모비스거든, 현대모비스. 1조 원 이상 수소 만드는 데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후반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수소의 대표 기업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쪽에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일괄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미코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건실한 수소 관련된 핵심 주도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황금 섹터의 기준이 되는 걸 제가 빅마켓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조금 그 발품을 팔아가지고 2030년 정도쯤 되었을 때 우리 많은 산업과 섹터들이 지금 뉴스화되면서 2030년 정도 되면 이 정도 규모가 될 거니까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결국 배후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 그룹들이나 기업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파이가 커야죠. 파이가 먹을 만한 파이가 굉장히 커야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을 얻어 먹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거의 한 20개쯤 되는 그런 섹터들, 산업들에 대한 2030년 정도 되었을 때 뭐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일단 1000조 이상 되는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1000조 이상 될 거고 자율주행도 1300조, 탄소 관련해서 1000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소는 3000조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메타버스 1700조, 그리고 NFT라고 하는 이 대체불가 토큰도 1000조, 그리고 의외로 전 지구가 지금 물 부족이라는 그 국면에 속해 있는데 물 관련된 산업도 2030년 정도 되면 1400조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몇백조 단위의 이 섹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서 보게 될 거는 이 단위가 큰 것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발이면 더 좋고 후발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크니까 따라잡으면 뭔가 뜯어 먹을 게 있는 그런 산업과 섹터들이 뭘까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크게 세 가지만 보자고요. 앞서서도 우리 수소 얘기했지만 수소가 메가 마켓이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한 3000조 시장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 혼합 현실 시장이 1700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소 1000조까지 얘기를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최근에 ETF라고 하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전성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큰 돈들이 ETF에 설정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2021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이 ETF의 자산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ETF 전성시대라는 말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 최근에 이 비교 대상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들이 꽤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신재생이라든가 뭐 BBIG 관련주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에만 또 특정이 되어 있는 거, 뭐 ESG라든가 미래차, 뭐 이런 그 신개념들의 ETF들 설정이 되면서 초과 수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ETF에 몰리는 돈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ETF에 몰리면 결국 이 ETF에서 또 구성하는 바스켓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주목하시는 게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소경제 뜨기 때문에 ETF로 또 돈이 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설정된 이 수소경제 ETF 같은 경우는 벌써 자산이 한 3천억 이상 모였는데 조단이 금방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ETF도 이제 곧 상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 편입 종목을 제시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보니까 최근에 좀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뭐 네이버 공통적으로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뭐 LG이노텍이라든가 NC소프트, 위지역이라든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그런 뭐 특수효과 기업들, 또 엔터 회사들 이렇게 골고루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 아까도 약간 뭐 프레시한 개념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 시장에 존재하는 ETF가 또 투자를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SG 바람, 환경을 중요시하는 ESG 기준으로 보면은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ETF가 또 지금 현재 한 4가지쯤 나왔는데 이건 지금 유럽 쪽 탄소 배출권을 주로 취급하지만 국내용도 곧 3종 정도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이 나오게 되면 국내 지금 탄소 관련된 또 중립 이런 프로젝트들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주가의 조정 분위기 때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이버가 뭐 독과점 이슈 때문에 좀 두들겨 맞았지만 사실 카카오 대비해서 미리 좀 맞았던 매가 있는데 엄격결에 같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이버는 아마 저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시점이 오히려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휴캠스 같은 휴캠스 탄소 배출권 직접적인 뭐 권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조금 추세가 N자형으로 만들어지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월의 황금 섹터라는 주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자, 여기 뭐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월 시장, 사실 10월만 힘들겠어요. 어떤 달도 다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조금 추세가 꺾이면서 뭐 200일선 밑으로 지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훨씬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만 투자하시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투자는 계속 돼야 되고요. 제가 30년 넘게 지켜본 결과 진통은 있지만 결국은 시장은 우상향한다. 이런 원칙을 꼭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수가 내렸다. 아니면 내가 평소에 째려보던 종목들이 내렸다.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황금 찬스였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기준에 맞는 황금 섹터에 관련된 종목군과 섹터들을 집중하시다 보면 이 위기를 또 벗어나서 연말이나 내년도에 좋은 시장에서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